2007년 10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왼쪽 가슴에는 자폭용 수류탄이 달려 있었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어머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죽으라는 명령이었고 오른쪽은 살아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대위였습니다. 15년을 훈련받았어요. 남조선의 철책 위치, 경비 교대 시간, 감시 장비의 사각지대, 전방 군사시설의 취약 지점 12곳, 남쪽을 파괴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파괴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5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품고 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왜 경악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특수부대 대위가 자폭 수류탄을 버리고 휴전선을 넘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정혁입니다. 1972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리광수, 조선인민군 중좌였어요. 남쪽으로 치면 소령쯤 됩니다. 어머니 김옥수는 순천 방직공장에서 실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실에 베인 자국이 손가락마다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손을 잡기 싫었어요. 지금은 그 손이 보고 싶습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집은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어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쪽에는 없는 제도인데 북에서는 할아버지 대부터 3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문의 충성도를 매깁니다. 우리 할아버지 리충식은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어요. 해방 전에 만주에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집안에서 전설처럼 내려왔어요. 영하 40도의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은 전우를 묻고 또 걸었다는 이야기. 일본군에게 쫓기며 사흘을 굶었다는 이야기. 할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복해서 들려주셔서 제 기억처럼 되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으니 우리 집의 성분은 높았어요. 배급이 끊기지 않았고 명절에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강냉이죽도 못 먹는 날에 우리 집에는 쌀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마른지 그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웃는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군인이었으니까요. 군복을 벗고 집에 와도 군인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등을 곧게 세웠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아버지가 반복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정혁아, 군인의 아들은 군인이다.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8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무 맥락 없이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기억해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서 제 그릇에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15살, 아버지가 부대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군화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직접 듣는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반복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대로 돌아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한 오이소.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만 들었어요. 어머니 옆에 서 있던 저만. 1988년 16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자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이 곧 제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바늘을 들고 작은 천조각에 글씨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눈을 찌푸리며 실에 베인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뭐 하시오? 어메? 군번줄에 끼울 거다. 다 만든 천조각을 내밀었어요. 거기에 실로 4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사람한 다오. 아버지에게 하던 그 말이었어요. 이제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천조각을 받으면서 웃었어요. 군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러시나 싶었거든요. 16살의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참았습니다. 훈련소에서 배가 고파도 참았고 발가락이 얼어도 참았어요. 선임이 뺨을 때려도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리광수 중좌의 아들이 나약해서는 안 됐으니까요. 4년을 복무했습니다. 1992년 20살이 되던 해에 특수작전부대 선발 통보를 받았어요. 사단 1200명 가운데 12명이 뽑혔습니다. 사격 성적 상위, 체력 측정 상위, 그리고 성분. 솔직히 말하면 성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총을 잘 쏘는 병사는 많았지만 3대가 깨끗한 병사는 드물었으니까요. 선발 통보를 받은 그 주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보지 못했어요. 군에서 장례를 치렀고 어머니에게는 훈장과 함께 유골함이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차출 대상자는 외부 접촉이 제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석 달 뒤에 어머니가 혼자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순천에서 혼자, 아들 하나 옆에 없이 사람한 오이소라고 보낸 남편이 유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훈련소 막사에서 그 소식을 들었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면 사상이 나약하다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자아 비판이라는 건 남쪽에는 없는 제도인데 자기 잘못을 동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비판받는 겁니다. 울었다는 것이 잘못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은 2가지였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는 말과 어머니의 주름. 어머니는 남편을 군에 보내고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남편의 유골함을 혼자 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전부 어머니 얼굴에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훈련소에는 저와 함께 뽑힌 12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동료가 2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성호,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어요.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늘 떨렸어요.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떨렸어요. 동료들이 놀리면 성호는 그냥 웃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기가 넘치는 거다라고 했어요. 성호다운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말이 많은 편이었어요. 막사에서 잠들기 전에 꼭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용은 별것 아니었어요. 고향, 바다 이야기, 어릴 때 먹던 명태 이야기, 청진항에 배가 들어오던 풍경, 그 목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듣다 보면 잠이 들었어요. 다른 하나는 최영철, 신의주 출신이었어요. 영철이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루에 10마디를 하면 많은 날이었어요. 대신 잠을 잘 때 이를 갈았습니다. 막사 전체가 들릴 만큼 크게.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더군요. 영철이에게는 신의주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차출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딱 한 번이었고 이후로는 아내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이를 갈았어요. 밤마다 아내가 보고 싶은 만큼 세게. 훈련은 사람을 깎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영하 20도의 계곡물에 허리까지 잠겼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멈춥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 그 상태로 30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나오면 몸이 보랏빛이었어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로 사격 훈련에 들어갔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하루에 80km를 걸었습니다.
배낭 무게는 30kg이었어요. 등에 짊어지면 허리가 꺾이는 무게입니다.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절벽을 타고 수풀을 기었어요. 사격, 폭파, 독도법, 격투, 잠입, 위장, 암살 기술. 4년 동안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 배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은 단 1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성호는 훈련이 끝나면 늘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떨리는 걸 감추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손 왜 그런 거냐? 성호가 잠깐 웃더니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의사가 긴장성이라고 했는데 긴장 안 해도 떨리거든. 성호는 그 손으로 사격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는데 명중률이 부대에서 셋째 안에 들었습니다. 떨림을 계산해 넣고 쏘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대단한 사격수였습니다. 영철이는 훈련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밤에 이를 가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1994년 훈련 2년차 겨울이었습니다. 야간 도하 훈련이었어요. 강폭이 150m쯤 되는 강을 장비 없이 건너는 훈련이었습니다. 수호는 영상사도. 들어가는 순간 뼈가 아파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12월의 강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12명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건너편에 올라온 것은 11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22살이었고 함경남도 출신이었고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어요. 입대 전에 누나가 자기 수당을 아껴서 만들어준 보풀이는 목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배낭 맨 아래에 접어넣어 두었어요. 그것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시신은 다음 날 하류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교관이 대열 앞에 섰어요. 동무의 희생은 조국을 위한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에도 다음 날에도 죽은 동료의 침대는 그날 저녁에 철거되었고 이튿날 새 훈련병이 그 자리에 누웠어요. 이름도 사진도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목도리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2회를 살다 간 사람이 반나절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밤 막사에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성호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손이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사라지겠구나. 이름 없이, 사진 한 장 없이, 누나에게 연락 한 번 없이, 물속에서 건져 올려지고 교관이 한마디 하고 침대가 치워지고 끝. 그게 내 전부가 되겠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또 참았습니다. 생각을 눌렀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상이 나약하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아버지가 남긴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 1996년 훈련이 끝났습니다. 4년이었어요. 12명 가운데 최종 수료한 것은 9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강에서 죽었고, 한 명은 부상으로 제대했고, 한 명은 사상 검열에서 탈락했어요. 탈락한 동무의 이름은 한철이었습니다. 한철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올 겁니다. 저와 성호와 영철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료식 날, 교관이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동무는 이제 조국의 칼이다. 성호가 악수를 받으면서 떨리는 손을 보였어요. 교관이 잠깐 성호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 뒤로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위에서 중위로, 중위에서 대위로 올랐어요. 2003년 31살의 대위가 되었습니다. 침투조 지휘관이라는 직책이 붙었어요. 부대에서는 제가 유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15년을 한 가지만 하면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저에게는 군대가 전부였어요. 군대 밖의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2005년 상급 부대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평시 남침 대비 침투 경로를 연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2년에 걸쳐 남측 전방의 철책 구조, 감시 카메라 배치,
경비 교대 시간, 장비 사각지대를 분석했습니다. 위성사진과 정찰 보고서를 대조하고 12곳의 취약 지점을 찾아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중부 전선의 한 골짜기였습니다. 양쪽 능선이 관측 시야를 가리고 풀이 높아 열감지 장비의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저는 그 골짜기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때는 남쪽을 부수기 위해서였어요. 2007년 3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면회는 1년에 한 번이었고 시간은 30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순천에서 기차를 타고 8시간을 와서 30분을 만나고 다시 8시간을 돌아갔습니다. 16시간을 걸려 30분을 보는 겁니다. 면회실은 작은 방이었어요. 유리 칸막이가 있었고 전화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감시관이 한 명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감시 없는 면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실에 베이던 손은 이제 밭일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텃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고 했어요. 배급이 줄어서 텃밭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었다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프시오? 괜찮다. 아들 보면 낫는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의 걸음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텃밭에서 감자를 캐려면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 허리로 매일 밭에 나가고 있었어요. 30분 가운데 20분은 어머니가 제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저도 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눈가, 이마, 입엽, 아버지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고 배급이 줄고 허리가 아픈 세월이 전부 거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5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혁아,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사람한다오. 입대할 때 천조각에 수놓았던 그 말이었어요. 19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사람한 다오라고 했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은 죽음도 감수하라는 뜻이었고 어머니의 말은 무엇이든 좋으니 살아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면회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플 텐데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아프지 않은 척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사진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나중에 부대로 돌아와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마지막 면회 때 찍은 사진이 아니라 훨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면회실에서 본 어머니의 표정과 사진 속 표정이 같았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그냥 살아있기를 바라는 얼굴. 여러분, 16시간을 걸려 30분을 보러 오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면회가 될 줄은. 그해 8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2007년 8월 부대 지휘부 회의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호도, 영철이도 함께였습니다. 거기에 둘을 더 합쳐 5명. 모두 대위 또는 중이었고 모두 침투조 요원이었어요.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28살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이름이 은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눈이 반짝였어요. 5명이 긴 탁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상관은 여단 참모장이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른 체구의 목소리가 낮았고 한 번도 웃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군에 있다고 했어요. 참모장이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남측 전방 지도였습니다. 제가 2년에 걸쳐 분석한 바로 그 지도였어요. 제 손으로 표시한 12개의 취약 지점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리정혁 대위. 네. 동무가 작성한 분석이 정확한가? 네. 정확합니다. 좋다. 참모장은 지도 위에 빨간 선 2개를 그었어요. 침투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원 2개를 그렸어요.
남측 전방에 군사시설 2곳이었습니다. 작전은 다음과 같다. 5명이 2개 조로 나뉘어 남측에 침투한다. 제1조는 리정혁 대위, 박성호 대위, 중위 1명. 제2조는 최영철 대위, 중위 1명. 목표는 이 2 시설의 파괴다. 기한은 침투 후 48시간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범위였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것이 바로 이런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참모장 동지, 복귀 경로가 없습니다. 참모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3초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귀는 없다. 복귀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까? 리 대위, 영웅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영웅은 완수하는 것이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 옆에 선 성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영철이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턱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물었다는 뜻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지낸 저만 아는 신호였습니다. 28의 중이, 은별이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떨리는 것을 숨기는 거였어요. 복귀가 없다는 것은 곧 죽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설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서 교전하거나 자폭하라는 의미였어요. 우리 5명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내지는 사람이었어요. 참모장이 탁자 아래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 수류탄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반 수류탄이 아니었어요. 자폭용이었습니다. 핀을 뽑고 3초. 반경 5m 이내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제 몸을 포함해서 1개씩 나누어 주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참모장이 수류탄을 제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적에게 잡히느니 스스로 결단하라. 그것이 군인의 마지막 의무다. 무게가 450g쯤 되었어요. 사과 1개 반 정도. 그것이 제 목숨의 무게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성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혁아, 말하지 마. 우리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잖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이 복도에도 보위부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서 자폭용 수류탄을 꺼내보았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핀을 뽑으면 3초. 3초 뒤에 저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표정.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 사람한 다오. 왼손에 수류탄, 오른손에 사진.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첫째 날 명령을 따르려 했어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명령 밖의 세상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막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 철책을 넘으면 무엇이 있을까? 거기도 하늘이 있을까? 거기 사람들도 밥을 먹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환상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통보가 갈 겁니다. 아들이 영웅이 되었다고. 훈장이 하나 더 올 거예요. 아버지 것 옆에 나란히 놓이겠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원한 것은 훈장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한 다오. 그 4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환상이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측 전방 감시 체계의 교대 시간을 떠올렸어요. 야간 교대는 4시간 간격이었습니다. 교대 직후 15분이 가장 느슨해요. 비무장지대의 지뢰 밀도가 낮은 구간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중부 전선 골짜기, 풀이 높고 물이 흐르는 곳, 야시경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약 4시간. 4km를 횡단하는데 2~3시간이면 충분한지 따져보았어요.
느린 걸음으로 한 발씩 확인하면서 가면 3시간. 배터리가 버텨줄지 아슬아슬했습니다. 예비 배터리 하나를 더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2년 동안 남쪽을 부수기 위해 모은 정보를 거꾸로 뒤집어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계획을 세웠어요. 남쪽으로 가겠다고. 침투가 아니라 귀순하겠다고 말이죠. 종이에 쓸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두었습니다. 출발점은 전진 기지로 정했습니다. 작전 전야에 이동하게 되는 북측 경계선 300m 후방의 지하 벙커였어요. 벙커에서 장비 점검 시간에 이탈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북측 철조망은 녹슨 곳이 있었어요. 빗물에 파인 도랑이 아래를 지나가는 구간, 배낭을 벗으면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폭 4km, 지뢰가 있지만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풀이 키만큼 높고 물이 흐르는 지역, 제가 분석해 두었던 그 골짜기, 바로 거기였어요. 3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뢰, 추격, 남측 사격. 3가지 모두 목숨이 걸린 것이었지만 자폭보다는 나았어요. 죽을 확률이 있는 길과 죽을 확률이 100인 길.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어요. 15년간 훈련받은 모든 것이 다른 용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침투 기술은 탈출 기술이 되었고 남측 감시 체계 분석은 감시를 피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12개의 취약 지점은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철이, 훈련소에서 사상검열에 탈락한 그 동료였어요.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탈락한 것이 아니라 끌려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한철이는 저보다 1살 어렸어요. 평양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군단 참모였습니다. 성분이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사에서 한철이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한 줄 때문에 한철이는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서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한철이는 의문을 글로 썼고 저는 의문을 삼켰습니다. 한철이는 끌려갔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 저는 한철이와 같은 의문을 품고 남쪽으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철이가 글로 쓴 것을 저는 발로 실행하려는 것이었어요. 성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성호와 저는 15년을 함께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같이 얼었고, 같이 굶었고, 같이 뛰었어요. 동료가 물에 빠져 죽은 날 밤, 제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성호였습니다. 만약 성호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2가지 선택지에 놓입니다. 함께 가거나, 신고하거나, 함께 가자고 하면 성호의 목숨까지 거는 겁니다. 성호가 거절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어느 쪽이든 성호에게 짐이 됩니다. 옛말에 지는 짐은 나눌 수 있어도 죽는 길은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쓰던 말이었어요. 작전 이틀 전 영철이가 다가왔습니다. 정여가 끝나면 우리가 영웅이다. 저는 웃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말이 적은 사람은 침묵도 존중합니다. 작전 하루 전 부대에서 마지막 식사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좋은 음식이었어요. 흰쌀밥에 돼지고기 볶음, 두부국까지. 이런 밥상은 명절에나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5명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성호가 밥을 반도 먹지 못하더군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떨리는 손이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떨어졌어요. 영철이는 묵묵히 다 먹었습니다. 밥 한 톨 안 남기고. 은별이 아버지 28의 중이는 고기를 집다가 젓가락을 멈추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내와 은별이를 떠올렸을 거예요.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다 먹었어요.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가려는 길은 다른 4명보다 더 멀었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삼켰어요. 여러분,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한 풍경인지 아십니까? 저만 알고 있었어요. 이 밥상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4명에게도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다른 의미의 마지막이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작전의 마지막,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마지막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23분. 다시 봤어요. 2시 26분. 3분이 30분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군화끈을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했어요. 3번째 묶을 때 군화끈이 끊어졌습니다. 예비끈으로 갈아매면서 생각했어요. 이 군화로 남쪽 땅을 밟게 되겠구나. 품속의 천조각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수놓은 사람한다오. 19년 된 실이 부풀어 있었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어머니의 말을 따르면 아버지의 말을 배반하는 것이고, 명령에 따라 죽으면 어머니 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막사 앞이었어요. 어두웠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여가. 왜? 성호가 저를 보았어요. 3초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맞는 거냐? 저는 성호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에 답이 있었습니다. 성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성호는 질문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철이와는 달랐습니다. 한철이는 글로 썼고, 성호는 질문으로 남겼고, 저는 발로 답하려 했습니다. 같은 의문을 품은 세 사람이 세 갈래의 길로 나뉘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호도 더 묻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성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15년을 참아왔는데 성호의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 겹이었어요.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작전 개시 당일 2007년 10월 17일 밤 9시였어요. 침투조 5명이 전진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군용 트럭 짐칸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부딪혔어요. 성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지막 온기라는 것을 아는 쪽은 저뿐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북측 경계선 300m 후방의 지하 벙커였어요. 벙커는 좁았습니다. 어른 5명이 서면 어깨가 닿는 크기였어요. 천장이 낮아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습기가 흘렀고 영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흙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은 축축했습니다. 군화 밑창에 물이 묻었어요.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차가운 크림이 피부에 닿을 때 이를 악물었어요. 거울은 없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을 보았어요. 검은 줄무늬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도 같았을 거예요. 은별이 아버지가 자포경 수류탄을 배낭에 넣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아내와 갓난아이가 있는 사람이 죽음을 배낭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밤 10시 상관이 벙커에 내려왔어요. 한 명에게 악수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상관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리정혁 동무, 조국이 동무를 기억할 것이다. 네,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저를 기억하는 방식은 서류 한 장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니까요. 훈장 하나와 유골함 하나. 그것이 군인에 대한 조국의 기억이었습니다. 상관이 올라갔어요. 벙커에 5명만 남았습니다. 출발은 자정이었어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호가 벽에 기대앉아 수류탄을 만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수류탄 표면에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영철이는 구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갈지 않는 것을 보면 깨어 있었을 거예요. 잠들어야 이를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23분. 다시 봤어요. 10시 31분. 또 봤습니다. 10시 45분.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손톱 밑에 때를 파냈습니다. 군화끈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미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을 또 확인하고 있었어요. 품속에 손을 넣어 사진을 한번 눌렀습니다. 있었어요. 천 조각도 만져보았습니다. 사람한다오. 부풀어진 실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오지 않는 것, 그 사이를 쓸데없는 동작으로 채우는 것. 밤 11시, 최종 장비 점검 시간이었어요. 저는 조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비 점검 각자 실시. 이상 있으면 보고. 4명이 각자 배낭을 열고 장비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장비를 만지는 시간. 이 시간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벙커 구석으로 갔어요. 배낭을 열었습니다. 폭약과 뇌관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소총을 벽에 세워 두었고 권총도 옆에 놓았습니다. 통신기를 내려놓았어요. 자폭용 수류탄을 꺼내는 순간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수류탄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느껴졌습니다. 사과 1개 반의 무게. 450g. 3초 뒤에 제가 사라지는 무게. 가볍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순간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한 다오. 두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수류탄을 잡은 손과 사진을 품은 가슴 사이에서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금속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4명 모두 자기 장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배낭에 남은 것은 야시경 하나, 전투식량 2개, 수통 하나, 예비 배터리 1개, 그리고 품속에 어머니 사진과 천조각, 손으로 한번 눌러 확인했어요. 있었습니다. 벙커 입구 쪽으로 몸을 옮기면서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 방향 확인하고 온다. 평소에도 제가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침투 전에 바람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였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벙커 밖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위장 크림 위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어요. 10월 중순의 밤 공기는 벌써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콧속이 얼얼했어요. 하늘에 달이 없었습니다. 별만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벙커 입구의 어둠 속에서 성우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장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성우를 3초 동안 봤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형이 먼저 간다고, 너도 살아남아라고. 하지만 입을 열면 발이 멈출 것 같았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벙커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소리가 나요. 훈련받은 대로 발바닥 바깥쪽부터 땅에 대고 체중을 천천히 옮기는 걸음이었습니다. 남한을 침투하기 위해 배운 걸음으로 남한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300m를 걸어 북측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철조망. 제가 알고 있는 이 구간은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서 있는 것은 달랐어요. 위성 사진에서 본 철조망과 눈앞의 철조망은 같은 것이면서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진에서는 선 하나였어요. 실물은 높이가 3m쯤 되었고 위쪽에 가시철사가 3줄 감겨 있었습니다. 멈춰서 주변을 살폈어요. 왼쪽 200m 지점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병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시각 경비 교대는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다음 교대까지 3시간. 그 사이에 통과해야 했어요. 철조망 아랫부분을 훑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구간, 빗물에 파인 도랑이 있었어요. 폭이 40cm쯤. 성인 남자가 배를 대고 기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너비입니다. 철조망 아래 부분에 철사가 녹슬어 위로 들려 있었어요. 10cm 정도의 틈, 도랑과 합하면 충분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진흙이 차가웠습니다. 군복 앞가슴이 젖었어요. 품속 사진이 눌리지 않도록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기었습니다. 팔꿈치로 땅을 짚고 무릎으로 밀고 센티미터 단위로 전진했어요. 철조망 끝이 등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군복 뒷자락이 걸렸습니다. 멈췄어요.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는 밤에 멀리 퍼져요. 한 손으로 천천히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옷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듬어서 잡아당겼어요. 빠졌습니다. 다시 기었어요. 통과했습니다. 일어서서 등을 만져보았어요. 긁힌 곳에서 피가 났는지 젖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흙인지 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통증을 지우고 있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어둠이었어요. 완전한 어둠. 달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마른 풀 냄새가 났어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4km의 무인지대. 50년 넘게 사람이 밟지 않은 땅. 여기서부터는 지도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제가 연구한 것은 위성 사진과 보고서였지 이 땅을 직접 밟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야시경을 꺼내 착용했어요. 세상이 초록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풀, 나무, 돌, 무릉덩이 모든 것이 같은 색이었어요. 그 안에서 지뢰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또 한 걸음, 확인, 또 한 걸음, 확인. 이 속도로 4km를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었어요. 지뢰밭. 첫 300m는 괜찮았어요. 땅이 단단했고 야시경으로 보이는 범위 안에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발밑을 확인하고 괜찮으면 다음 발을 옮기는 걸음이었어요. 무릎이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웅크려 걷다 보니 관절에서 소리가 났어요. 35살의 무릎은 이미 50대의 무릎 같았습니다. 15년간 산을 뛰고 낙하하고 구르고 엎드린 무릎이었어요. 군의관이 3년 전에 말했었습니다. 연골이 닳았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400m쯤에서 발밑의 감촉이 달라졌어요. 흙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최근에 파헤쳐진 흙의 감촉.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매설지 탐지였습니다. 파헤쳐진 흙은 주변보다 부드럽고 약간 볼록합니다.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어요. 멈췄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야시경으로 발 앞 30cm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뢰는 묻혀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5초, 10초, 20초. 심장이 귀에서 뛰었어요. 오른쪽은 경사가 급했습니다. 왼쪽으로 한 발 옮겼어요. 딱딱한 땅. 다시 앞으로 한 발. 딱딱한 땅. 살았어요. 부드러운 구간을 3m쯤 우회했습니다. 3m를 돌아가는데 5분이 걸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지뢰밭이 제가 겪을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700m 지점에서 갑자기 왼쪽 수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몸을 낮추고 야시경을 돌렸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었습니다. 고라니였어요. 고라니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동물이 돌아다니는 곳이면 지뢰 밀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근거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는 고라니 한 마리가 나침반이었습니다. 고라니가 걸어온 방향을 추적하면 비교적 안전한 경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라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야시경의 초록빛 속에서 고라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3초쯤 서로 보았어요. 비무장지대에서 살아있는 것은 저와 고라니뿐이었습니다. 고라니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돌렸습니다.
고라니가 걸어온 방향을 따라갔어요. 풀이 살짝 눌려 있었습니다. 동물의 길. 이 길을 따라 200m를 더 갔어요. 1km 지점. 골짜기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돌밭이 나타났습니다. 돌 사이로 발을 옮기는데 오른발이 무언가를 밟았어요. 딸깍. 온몸이 얼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5초, 10초, 20초, 3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확인했어요. 마른 나뭇가지였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굵기만 한 나뭇가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허리가 굳어서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밀어 올렸어요.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년 전에 군의관이 말한 그 연골이 아파왔어요.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1km, 500m. 지형이 바뀌었어요. 골짜기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개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관문. 10월이라 물이 적었지만 무릎 아래까지 차는 높이였어요. 폭은 7, 8m쯤. 달려가면 10초, 천천히 가면 1분. 하지만 물속은 야시경으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첫 발을 넣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발이 돌에 닿는 느낌이 점점 사라졌어요. 감각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바닥을 더듬으며 옮겼어요. 개울 중간쯤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끼 낀 돌이었어요. 중심을 잃고 물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체까지 잠겼어요. 10월 산골짜기 개울물이 온몸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1994년도와 훈련의 그 물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동료 한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였습니다. 품속에 사진이 젖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사진. 저는 물속에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번져버리면 안 됐어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났어요. 나머지 개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 2개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품에서 사진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야시경 초록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장자리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군복 소매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셔츠 가장 안쪽에 넣고 단추를 잠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진 한 장을 건지려 허우적거린 그 3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개울에서 올라온 뒤 몸이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야시경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려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거리로는 2km도 채 안 되었어요. 시각은 01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2km 지점 이후부터는 남측 관할 구역이었어요. 북측 지뢰에 대한 자료는 있었지만 남측 지뢰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경사진 바위 틈으로 경로를 잡았어요. 바위가 있는 곳에는 지뢰를 매설하기 어렵습니다. 완벽한 근거는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나았어요. 2km, 300m.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어요. 멀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군견에 짖는 소리는 일반 개와 달라요. 짧고 규칙적입니다. 수색조가 투입된 것이었어요. 벙커에서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장비 점검 시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찾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어요. 걸었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뛰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참았어요. 침투 훈련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적지에서 소리 없이 이동하는 기술. 죽이러 갈 때 배운 기술이 살려고 도망칠 때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2km, 800m. 개 짖는 소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안으로 수색조가 대규모로 진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북측이 병력을 넣으면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소규모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규모 수색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었어요. 그 시간이 제가 가진 마지막 여유였습니다. 3km 지점에서 야시경의 배터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예비 배터리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배터리 덮개를 여는 데만 2분이 걸렸어요.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야시경 조작이 느려지거든요. 맨손이 얼어붙는 것과 야시경 조작 속도 사이에서 저는 맨손을 택했어요. 마지막 배터리였습니다. 이것마저 다르면 어둠 속에서 맨눈으로 걸어야 했어요. 3km, 500m. 개 짖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판단이 어려웠어요. 바람 방향에 따라 소리가 왜곡되었습니다. 3km, 800m. 야시경 너머로 남측 철책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남측 경비.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철책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아닌데 초소에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것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낭을 벗어서 땅에 내려놓았어요. 안에는 야시경 케이스와 빈 수통, 전투식량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야시경을 벗어 배낭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몸에 걸친 것은 젖은 군복과 품속의 사진, 그리고 천조각뿐이었습니다. 빈손, 무장 해제. 특수부대 대위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것은 군인이기를 그만둔다는 뜻이었어요. 15년 동안 몸에 붙어 있던 모든 것을 이 자리에 놓고 가는 겁니다. 총도, 폭약도, 수류탄도, 통신기도, 야시경도. 남은 것은 사람 한 명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사람만 다오라고 수놓은 천조각 하나였어요. 철책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었습니다. 그따 어둠 속에서 빈손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남측 경비병이 저를 발견하면 쏠 수도 있었어요. 북쪽에서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것은 적으로 간주됩니다. 위장 크림을 바르고 젖은 군복을 입고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형체, 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할 줄 몰랐습니다. 북에서는 기도를 배우지 않아요. 대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두 손을 든 채로 철책까지 100m. 뒤에서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총구가 있을 것이고 뒤에는 추격이 있었어요. 앞도 뒤도 모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50m.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발밑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뢰가 있으면 밟는 거고 없으면 사는 겁니다. 운명에 맡기고 그냥 걸었습니다. 30m.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한국말이었어요. 남한 말. 억양이 달랐어요. 제가 15년 동안 적이라고 배운 사람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반가웠어요. 사람의 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멈췄어요. 두 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쏘지 마시오. 귀순합니다. 무기 없소. 조명이 켜졌습니다. 탐조등이었어요. 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넘게 야시경의 초록빛만 보던 눈에 하얀 빛이 쏟아졌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철책 안쪽에서 병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 장전하는 소리, 무전기의 잡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손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멀리 개 짖는 소리가 아직 들렸어요. 앞에서는 총구가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 혼자 서 있었어요. 젖은 군복에 위장 크림이 번진 얼굴로 손을 든 채 말이죠.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5분이었을 수도 있고 15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려고 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됐어요. 쓰러지면 위협 동작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 4~5명이 철책 밖으로 총을 겨눈 채 나왔어요.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야전 점퍼를 입고 있었고 헬멧 아래로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계급장이 보였어요. 병장이었습니다. 21~22살쯤으로 보였어요. 제가 군에 입대하던 나이와 같아 보였습니다. 무릎 꿇어, 손 머리 위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땅은 차가웠습니다. 풀이 무릎을 찔렀어요. 젖은 군복 위로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한 다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눈물을 저는 19년째 참고 있었어요. 왼쪽 가슴에 수류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른쪽 품속의 사진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수류탄은 벙커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왔고 사진은 개울물을 건너며 젖었습니다. 버린 것과 지킨 것, 지금 그것이 제 선택의 전부였어요. 병사가 다가와 제 몸을 수색했어요. 주머니를 뒤지고 허리를 만지고 발목까지 확인했습니다. 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2분이 걸렸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병사가 제 가슴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뭐냐? 어머니 사진입니다. 병사가 사진을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야전 조명 아래에서 젖은 사진 위에 어머니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 병사가 사진을 다시 제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행동에 숨이 멎었어요. 적이라고 배운 사람이 제 어머니 사진을 돌려준 겁니다. 빼앗지 않았어요. 찢지 않았어요. 바닥에 버리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행동이었어요. 15년 동안 남쪽 군인은 짐승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야수라고 배웠어요. 교관이 그렇게 말했고, 상급자가 그렇게 말했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나왔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수가 제 어머니 사진을 돌려주고 있었어요. 초소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지도, 그리고 난로가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비무장지대의 밤을 3시간 가까이 걸어온 몸에 따뜻한 공기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떨림이 시작되었어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것이었어요. 이가 부딪히고 무릎이 떨리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성호처럼. 성호의 손이 왜 떨렸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성호는 언제나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았던 겁니다. 아까 그 병장이 뭔가를 가져왔어요. 캔커피였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드세요. 한마디였어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냥 한마디. 저는 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캔을 쥐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북에서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간부용 외국제 커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특수부대 대위에게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처음 마신 커피가 남한 초소의 캔커피였어요. 그 커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온기였습니다. 김병장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성만 기억합니다. 22살. 저보다 13살 어렸어요. 제가 입대하던 나이였습니다. 같은 나이에 군에 들어왔는데 이 병사는 적에게 커피를 주고 있었고 저는 적을 죽이는 훈련만 받았어요. 같은 한반도의 군인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김 병장은 제가 떨고 있으니까 담요를 가져왔고 제 손에 커피를 쥐어주었고 상부에 보고할 때 저를 귀순자라고 불렀습니다.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적이라는 단어를 15년 동안 들어온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단어 하나로. 담요를 두르고 캔커피를 쥐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떨림이 덜했거든요. 김 병장이 교대 시간이 되었는지 다른 병사와 몇 마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초소 구석에 앉더니 저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임무라서 그런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병사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 병장이 캔커피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다 식었을 텐데. 저는 식은 캔을 내려놓고 새 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까와 같은 온기였습니다. 두 번째 커피는 첫 번째보다 덜 떨리는 손으로 마셨어요.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은 15년의 훈련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개만 한 번 숙였습니다. 김 병장도 고개를 한 번 끄덕였어요.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적의 얼굴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나와 헬기에 탔어요. 문이 닫히고 기체가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비무장지대가 보였어요. 어두웠던 그 4km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니 그냥 풀밭이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3시간을 기어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월의 아침 햇살이 헬기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주황빛이었습니다. 따뜻한 색이었어요. 빛이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탐조등의 하얀 빛과는 달랐습니다. 쏘는 빛이 아니라 안아주는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벙커에서 수류탄을 내려놓고 철조망 밑을 기고 지뢰밭을 걷고 개울에 빠지고 총구 앞에 서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지금 이 헬기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젖은 군복에 담요를 두르고 식은 캔커피를 쥐고 품속에 어머니 사진을 넣은 채로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어느 건물이었어요. 어디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 관할 시설이었어요. 깨끗한 옷을 주었습니다. 젖은 군복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잠그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사진과 1000조각은 새 옷 안주머니로 옮겼어요. 그것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주었어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달걀 프라이. 남한에서는 평범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 먹는 밥이었어요. 아무에게도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밥, 먹어도 자아 비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밥. 숟가락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성호의 손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눌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형광등 하나. 벙커의 형광등과 비슷했지만 깜빡이지는 않았어요. 조사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말투가 부드러웠지만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대위가 무장을 버리고 귀순한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위장 귀순을 의심했어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했어요. 훈련에서 배운 신문 기법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거짓은 기법으로 잡히지만 진실은 반복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귀순 동기가 뭡니까?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요? 죽으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사람만 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로 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추었어요.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열흘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기 시작하자 조사관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남측 전방 철책의 취약 지점 12곳, 경비 교대 시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특수부대의 편제와 병력수, 배치, 침투 훈련 방식,
무장 체계, 종이 없이 지도를 그리고 좌표를 말하고 2년간 분석한 결과물을 기억만으로 풀어냈어요. 조사관이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조사관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표정이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더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도 있었어요. 제가 그린 지도와 좌표를 대조해 본 것 같았습니다. 12곳 가운데 9곳이 실제로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남쪽을 파괴하기 위해 15년을 준비한 모든 것이 남쪽을 지키는 정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적을 죽이기 위해 모은 정보가 적을 살리는 정보로 바뀌었어요. 제가 찾은 취약 지점을 남한이 보강하면 다음에 북에서 보낼 침투조가 들어올 구멍이 막히는 겁니다. 저와 같은 훈련을 받은 동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복잡했습니다. 제가 동료들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동료들이 죽을 확률도 줄이고 있었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사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교통카드 사용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전화기 사용법, 인터넷이라는 것. 35년을 살았지만 남한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았어요. 처음 마트에 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원 교육의 일환이었어요. 안성 시내의 대형 마트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멈췄어요.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천장에서 흰 빛이 쏟아졌어요. 진열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과자, 음료수, 과일, 고기, 생선, 라면. 한쪽 벽면이 전부 음료수였어요. 수십 종류. 북에서는 배급소에서 주는 것을 받는 거였습니다. 고를 수 없었어요. 여기서는 골라야 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선택지가 수백 개 주어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열대 앞에서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짚지 못했어요.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교육 담당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특수부대 대위가 마트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라면 하나를 집었어요. 그것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고른 물건이었습니다. 진라면. 가장 힘든 것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다가온 자유였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옆 사람이 웃으면 이유를 분석하려 했습니다. 상담사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이 질문이 검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했어요. 밤에 잠이 들면 벙커에 형광등이 보였고 새벽에 눈을 뜨면 어디인지 모르는 멍한 3초가 있었습니다. 그 3초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나원에는 상담사 한 분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선생님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55살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반쯤 하얘져 있었고 안경을 쓰고 말이 느렸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면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3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북에서는 침묵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자아 비판 때 말을 멈추면 왜 말이 없소? 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이 허락되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어요. 리 선생님, 여기 있는 동안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요? 울면 약하다는 뜻이니까요.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면회실에서 저를 보던 것과 비슷한 눈이었어요. 판단하지 않는 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울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약한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개울에서 젖었다가 마른 사진,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표정. 사진을 선생님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것이 제 어머니입니다. 순천에 계십니다. 살아 계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실에 베어 갈라진 어머니의 손,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선생님의 손도 곱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온 손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이 살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울지 못했어요. 동료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성호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었을 때도, 벙커에서 수류탄을 내려놓을 때도, 비무장지대를 건너는 3시간 동안도, 총구 앞에 서 있을 때도, 캔 커피를 마실 때도 울지 않았어요. 19년치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16에 입대한 뒤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이 하나원 상담실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고 모든 게 생각났어요. 이곳에는 자아비판이 없었고 보위부에 귀가 없었고 울면 약하다고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래 참고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버지를 잃은 한,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한 한, 동료를 두고 온 한, 15년을 사람 죽이는 법만 배운 한,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물티슈를 건네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기다려주는 것이 이토록 큰 힘이 될 줄은. 울고 나니 몸이 가벼웠어요. 가슴에서 무언가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내려놓은 것은 19년이었지만요. 하나원을 나온 뒤 경기도의 한 농촌에 정착했어요. 작은 집을 마련받았고 정착금이 나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대위가 호미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던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상추를 심었어요. 이웃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박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73이라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손은 빨랐어요. 아침마다 밭에 나와 계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이미 밭에 서 계셨어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방직 공장에 나가던 것이 겹쳐졌습니다. 박 할머니가 제 밭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깊이 심으면 못 올라와. 손가락 한마디만 묻어. 저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군대에서 상관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젊은 양반, 흙은 배신 안 해. 내가 준 만큼 돌려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군대는 배신했습니다. 조국은 배신했어요. 하지만 흙은 배신 안 한다. 그 말이 사실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아들이 서울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다고요. 명절에 전화 한 번. 할머니는 그 전화를 기다렸어요. 설날 아침이면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전화가 올 때까지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을 저는 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자네,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북에 계십니다.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머니는 늘 기다려. 더 묻지 않았어요.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3초 안에 반응해야 했어요. 그런데 상추는 명령에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제 속도로 자랐어요. 아침마다 밭에 나갔습니다. 물을 주고, 혹시 싹이 올라왔나 확인하고, 올라오지 않은 걸 보고 다시 들어왔어요.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변화가 없었어요. 흙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물을 주려고 쪼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비무장지대를 건널 때의 그 소리였습니다. 연골이 다른 무릎, 군의관이 말했던 그 무릎. 쪼그려 앉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앉았습니다. 상추가 올라오는 것을 보려면 가까이 가야 하니까요. 2주가 지나서야 드디어 싹이 올라왔습니다. 흙 위로 연두색 잎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톱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잎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비무장지대를 건널 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었어요. 제가 심은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죽이는 법만 배운 손으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박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느릿느릿 제 밭에 왔어요. 쪼그려 앉아서 싹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도 무릎이 아플 텐데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잘 올라왔네. 이제 물만 잘 주면 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웃음을 본 적이 거의 없지만 만약 어머니가 웃으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추가 한 채만큼 자랐어요. 잎이 넓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상추를 따서 밥에 올려 먹었어요. 내가 심은 것, 내가 키운 것, 내 손으로 딴 것, 씁쓸하면서 달았습니다. 상추가 원래 그런 맛인지, 제 마음이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할머니에게 상추를 한 봉지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드세요. 할머니가 받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건 수업료다.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갔어요. 캔커피를 샀습니다. 초소에서 김병장이 건네준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가격은 1,000원. 계산대에서 점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북에서는 배급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원수님이라고 말해야 했어요. 감사의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캔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김병장을 생각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22살의 병사, 젖은 군복을 입고 떨고 있는 적에게 커피를 건넨 사람. 이제는 제대했겠지요.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고 있겠지요. 자기가 건넨 캔커피 한 개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장.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 더 말했어요. 그때 초소에서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을 돌려주셔서. 여러분, 은혜를 갚는 방법이 꼭 직접 만나서 갚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보여준 친절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도 갚는 방법이라고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벙커의 형광등이 보입니다. 성호의 떨리는 손이 보여요. 영철이의 조용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은별이 아버지, 28의 갓난아이를 두고 수류탄을 배낭에 넣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맞는 거냐?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19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성호는 질문을 했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같은 질문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호가 살아있다면 지금 53입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겠지요. 그 손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호미를 잡고 있을 리는 없겠지요. 영철이는 임무를 수행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니까 살아있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요. 신혜주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할머니처럼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철이 일기장에 한 줄을 쓰고 끌려간 동료.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한 줄이 한철이의 운명을 바꿨어요. 저는 같은 의문을 10년 더 품고 있다가 글이 아니라 발로 답했습니다. 한철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관리소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글로 쓰고 한 명은 질문으로 남기고 한 명은 걸어서 넘었습니다. 셋의 결과는 전부 달랐어요. 밥상에 혼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을 놓다가 문득 멈춰요. 맞은편에 성호가 앉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옆에 영철이가 앉을 자리도. 성호의 청진바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영철이의 이 가는 소리가 들리면 잠이 올 것 같아요.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흙은 안 배신하지만 빈자리는 흙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2026년 설날 박할머니 댁에 세배를 갔어요. 할머니가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먹으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도 떡국 끓이고 있을 거야. 아들 몫으로.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순천에서 어머니가 혼자 떡국을 끓이고 있을 모습이 보였어요. 한 그릇은 어머니 것, 한 그릇은 빈자리 앞에. 아버지 것일 수도 있고 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았습니다. 설날 아침에 울 수는 없었어요. 떡국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할머니의 떡국은 어머니의 떡국과 다른 맛이었지만 따뜻한 것은 같았습니다. 설날 저녁에 혼자 방에 돌아와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어머니께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이소. 저 살아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에서 혼자 한 새해 인사였어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맞는 거냐? 저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대답합니다. 영웅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은 죽으라는 명령 앞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총을 드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총을 내려놓는 것이 용기입니다. 수류탄에 핀을 뽑는 것이 결단이 아니라 수류탄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결단이에요. 성호야,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저 살고 싶었던 사람이다. 어머니가 사람한 다오라고 했고 그 말을 지킨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알겠다. 아버지는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사람한 다오라고 했습니다. 두 문장이 15년 동안 충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결국 같은 뜻이었어요. 살아서 사람답게 제대로 살라는 것, 그것이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바랐을 거예요. 유골함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진짜로 원한 것은 아들의 훈장이 아니라 아들의 숨소리였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밭에 나갔어요. 호미를 들었습니다. 이 손은 수류탄 핀을 뽑는 법을 아는 손이에요. 철조망을 자르는 법을 아는 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15년 동안 배운 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은 흙을 파고 있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있어요. 박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손가락 한마디 깊이만큼 호미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밭일을 하면 어머니의 허리가 왜 아팠는지 알겠더군요. 텃밭에서 감자를 캤다는 어머니, 그 허리로 매일 밭에 나갔다는 어머니, 지금 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은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반 옆으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10월의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상추잎을 흔들고 제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고요하게, 단단하게. 저는 수류탄을 버리고 어머니 사진을 품었습니다. 죽음 대신 삶을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류탄의 무게가 450g이라고 합니다. 사과 1개 반.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데는 1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은 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 명령과 충성, 그리고 두려움이 켜켜이 쌓인 손에서 쇠붙이 하나를 놓는 그 3초는 과연 어떤 시간일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젖을까봐 물속에서 가슴을 움켜쥔 3초. 거기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코 논리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시킬 때 결심합니다. 남한 병사가 처음 건넸던 따뜻한 캔커피, 상추 모종 한 뿌리, 할머니의 따뜻한 한마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따뜻한 것들은 전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했죠. 떨리는 손으로 사격 성적 상위를 기록한 성호, 하루에 10마디를 하지 않았던 영철, 일기장에 단 한 줄을 쓰고 사라져버린 한철. 이 이야기는 넘어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기억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